안녕하세요. 민소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아, 목소리 톤 좋다. 좋다. 텐션 올려요. 텐션 올려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 가지 공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1부에서 그날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2부에서 우리 민소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근데 좀 방송이 너무 늘어진다. 좀 더 타이트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가 돼서 앞으로는 1부를 없애고 2부에서 보다 더 민소다운 이야기들로 좀 심도 깊게 들어가 보자. 요런 지금, 저희가 안을 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이 시작을 조한무 기자가 강력하게 열어줄 예정입니다. 이거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엔 또 7시부터 약간 라이브 방식으로 릴리즈를 해왔었는데요. 이걸 좀 1.5배속, 2배속으로 좀 빨리 보고 싶다. 너무 늘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또 계속해서 있어 왔던 터라 저희가 7시에 바로 영상 통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방송 릴리즈 되는 동안 채팅창으로 열심히 또 댓글 달아주시던 분들이 또 계셨는데요. 몇 분 안 계시긴 했지만 저희 애청자분들이 계셨어요. 네, 좀 아쉬우시겠지만 저희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곰곰이님께서 또 대댓글 열심히 다신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을 조금 달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바뀌는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오늘 이 편집이 아니죠. 개편 방송 시작을 열어주실까요? 우리 조한무 기자가 그것도 이번에 통과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강력한 비판을 아니요 진짜 잘했다. 아니에요? 잘했다? 잘했다요? 잘했다. 네. 어쨌든 무슨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부 없애고 처음으로 하는 임상 테스트인데 네네. 막내를 몰아넣는 무자비한 선배들 존경합니다. 네. 열심히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 우울한 표정. 아니, 한무 씨가 선배들을 존경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잘 알고 있죠. 존경합니다. 역시 오늘로 선배 존경이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반응을 보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네. 그 상법 개정안 이 7월 3일 날 통과됐습니다. 오늘 8일이니까 많이 늦었고 그래서 해야죠. 뭐 빨리 늦었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이제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에 비하면 이제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요 정도로 이제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개정안에는 이제 4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 그다음에 그 3% 룰. 네. 그리고 이제 독립이사 선임 의무 확대. 그리고 이제 전자조총 의무 이렇게 4개예요. 요거는 뭐 그 각각 이제 꽤 의미는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 얘기들을 기존에도 우리 조한무 기자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거랑 또 귀에 있는데 다시금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이게 지금 뭐 확대가 되긴 했다는데 성의는 좀 안 차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가요? 너무 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될 대상이 있다.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회사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주주도 포함해서 그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이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네네. 이런 내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사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의 의사결정기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형식적으로는 이제 회사 주요 사안이 있으면 그걸 이제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네. 한국에서는 재벌 총수 입맛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 그 원칙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요거 그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주주만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주주들이 있을 때 어떤 주주에게는 유리하게 하고 어떤 주주에게는 불리하게 하고 요렇게 차별을 하지 말라. 요게 이제 주주 충실 의무의 그 의미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는데 그거에 넘어서는 100% 지분의 어떤 그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10% 갖고 있으면 그 10%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라. 아. 네. 이게 차등을 주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회사가 어떤 대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전체 주주, 그러니까 네. 모든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 주주 안에는 지배주주, 그러니까 뭐 총수일가도 있기 때문에 아. 어떤 경영 결정을 했을 때 네네. 그게 소액주주한테는 불리하지만 지배주주한테는 유리한 결정들이 많을 거거든요. 너무 많아. 한국에서 어떤 논란이 되는 얘기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그 불리한 거는 잘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지. 재벌 총수가 나한테 자기 손에 불리한 거를 그치. 하라고 이사회한테 네. 할 리가 없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고쳐보자.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사 충실 의무를 이 주주로 확대한다고 하게 되면 회사의 모든 경영 판단에 좀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계에서 우는 소리 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경영 못한다. 사사건건 주주들이 소송 걸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회사 운영하냐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거는 이 조항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지배주주하고 소액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만 요거에 걸리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결정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냥 그룹 밖에 있는 회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합병을 하려 그래. 근데 그 합병 상대가 그 지배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회사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그 문제가 됐던 게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이재용이 지분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이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삼성물산이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어디랑 뭐 한다. 그건 지배주주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래를 할 때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개인 회사의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그쪽에다 돈을 몰아주는 행위. 너무 요런 많죠. 거 지배주주가 걸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그룹 밖에 있는 어떤 하청사라든가 어떤 거래처랑 거래를 한다. 요럴 때는 주주충실 의무 이거 상관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죠. 그 엄살 같은 거죠. 그리고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알죠. 아는데 자기들이. 그게 결국엔 그거죠. 그 재벌 총수의 영역이 줄어드는 게 무서우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걸 거예요. 네네.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문제가 된 게 하나에너지. 맞아요. 하나에너지가 하나오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옛날에 그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 사준 것처럼 기후 좋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뭐 산다고 했을 때 김동연 그 아들내미들이 갖고 있는 회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지금은 이제 법이 미미해가지고 어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확히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심플한 거잖아요. 그냥 규정에 회사만 있던 거에 주주만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게 원칙을 세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네.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을 할 거냐. 요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 걱정되거든요. 이게 잘 되긴 할까. 이래서 이제 많은 그 보완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시작으로 보면 이게 왜 도입됐을까? 이게 원래 이게 약간 구질구질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개념은 원래 있어요. 원래 이제 뭐 그 자본주의 발전하면서 이제 많이 상법 이런데 이제 들어가 있는 조항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8년 IMF 이후죠. 이제 좀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게 좀 들어오면서 이런 게 이제 들어왔죠. 이사는 회사 충실해야 한다. 이사에 충실 의무가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원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맞습니다. 말고 다른 나라에는 이게 그냥 이래도 돼요. 이러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상식이죠. 자체가. 그 그대로. 네, 그러면 이게 왜 주주라는 거를 명시해 버렸냐 법에 이걸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에 누구 때문이냐면 판사 때문이에요. 판사. 맞습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붙었어요. 즉 판결에서 그러니까 네네. 재판에서 판결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소송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사들이 이제 그 재벌 총수 뭐의 네. 편을 든다. 라고 이 소송을 건 건데, 이건 회사의 편을 듣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주주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이른바 개혁적인 의원들이 이제, 그래? 그럼 법을 바꿔버리겠어. 주주를 집어 넣으면 되잖아. 라고 흘러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20년 걸린 거예요. 그 판사 누군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에 관심이 그 아마 그 법조기자. 에버랜드 저가 시비 발행 이런 그 판사요? 사건에서 예. 조이대. 조이대 조이대예요? 막 던지지 마시고요. 마음에 안 들고 요거 위험했다.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주진영 씨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있는 개념이다. 원래 있는 개념인데 재판들이 누적되면서 이런 판례들이 쌓이다 보니까 주주들이 소외돼 버려 가지고 결국에 법을 바꾸게 된 건데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법이라고 보면 된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 조항을 집어 넣었다는 건 뭐냐면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 되라는 조항을 집어 넣은 거예요. 당연한 빨간 거를- 불엔 서라. 이런 건 집어 넣은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다 당연한 거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계가 왜 계속 또 항의를 하냐 그러면 그러면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 예. 재벌 총수들의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 그런 건데 이걸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그렇게 충돌하는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주주들 간에 충돌이 생겨요. 예, 어떤 것은 그러니까 주주들마다 의견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명백하게 다퉈볼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라던가 말도 안 되는 합병이라든가 그러니까 즉 명백하게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이상한 행동들이 한국에선 벌어졌었고 이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대주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대주주는 기관 투자자들 빼고 예, 재벌 총수나 이런 이제 대주주들 마음대로 하는 횡포 이런 거는 금지된다기보다 신경 쓰이게 할 수 있다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금지는 못하는구나. 그거 어떻게 금지해? 경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퉈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참, 그리고 신경 아까 쓰이는 그 정도? 제가 네. 추가적인 보완 얘기했던 게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던 거 연장선인데 네. 아까 그 삼성물산 제일무직 합병 그 이재용 1, 2심에서 무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가 나왔던 합병은 경영 정권에 해당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면 소액주주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귀찮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때 귀찮게 할 수 있다는 게 주로 아마 민사소송에서 그게 좀 활발해질 겁니다. 소액주주가 뭔가 이거 소액주주한테만 불리한 건데라고 느꼈을 때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민사로. 근데 이제 뭐 소액주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정보도 없고 뭘 알아야지 어쨌든 근거를 제시를 할 텐데 회사들은 그 근거를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커버리 제도 뭐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재판 시작할 때 상대방이 서로 이제 증거 같은 것들을 이제 교환을 합니다. 공유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지 이제 소액주주들도 뭘 좀 다퉈보고 이럴 여지가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물론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네. 거기서 이제 이기는 데까지는 상당히 이제 힘들어서 그런 그 소송제도까지도 이제 같이 보완을 해야 되고 네네. 뭐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야로 부려놓고 그걸로 배상하는 게 더 싸게 먹히면 하는 거거든요. 뭐 편법. 그쵸. 편법 비용이 더 싸면 편법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런 짓을 못하게 그냥 아예 징벌적으로 막 매겨야지. 어이구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입법인 됐는데요. 그 되게 중요해지는 곳은 그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판례들이 잘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입 취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충실 의무라는 것이 이제
영미법, 특히 영국, 미국,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내부자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걸 금지하는 조항으로 충실 의무를 삼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돼 왔고 그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그렇게 판례가 쌓여 왔고. 그러니까 이 판례들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실 의무가 뭐냐?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 아까 그 합병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내부자 거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못하게 판례로 쌓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입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법부도 그 흐름에 맞춰서 그런 판례들을 쌓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법부는 뭘 해왔냐? 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실 판례들이 쌓여온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으로 이 방향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것에 합의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뭐 진보주의자가 맞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기에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해 왔다는 것은 한국 경제 발전에서 그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해 왔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독재 정권하고 이게 결부된 것도 측면도 있지만 그 재벌들의 그런 긍정적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해 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들 편을 들면서. 근데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러면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법부도 판단해 가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이 입법 취지에 맞게 여러 판결들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뭐 곰곰이님도 말씀하시고 한 번씩 약간 쑥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제가 이거 통화하면서 그 김한장 출신의 그 교수님 한 분이랑 한 석 달 전인가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예전에 그러니까 뭐 김상조 네네. 뭐 이런 분들이 그 주주 운동 할 때 방금 전에 곰곰이님 말씀한 취지의 그 판례 변경 조항은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특히나 이 조항으로 그냥 다 적용이 된다. 그렇죠. 판례를 바꿔달라. 그걸 20년을 한 거예요. 근데 안 바뀐 거지. 바꿔달라고 계속 하는데 이게 그 조항이다라고 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계속 이제 기존 관성대로 재벌에 유리한 주주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판단, 이건 뭐 회사를 위한 거니까 주주와 회사는 같은 의미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판례가 가니까 그러면 야, 이거는 상법 개정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주주 충실 의무를 넣는 것과 안 넣는 거, 방금 전에 이제 곰곰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로테스크한 느낌이고 같은 얘기 반복이야. 빨간 물을 건너지 마. 그래 왔던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런 밑바탕에서 계속해서 판례는 재벌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쌓여가니까 이걸 넣지 않을 수밖에 없는, 넣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진 거고 이걸 넣지 않은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한 7, 8년 됐어요. 그렇죠. 7, 8년 동안 못 넣은 거야. 이걸 어떻게 넣어. 뭐 최근에도 뭐 총익을 넣어야 된다. 평등이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 막 엄청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 하나. 또 하나 이제 이후에 이제 한문 씨가 계속 말씀하실 텐데 그 명징하고 당연한 의무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위반할 거야.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더 센 거. 빨간불 켜지기 3초 전에는 뭐 빨간불이 켜지고 3초 뒤엔 건널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넣을 거다라는 우려가 막 나와서 한문 씨가 이제 뭐랄까 미진하다라고 했나? 아쉽다. 네. 아쉽다. 미진한. 후퇴는 절대 아니다고 하시더라고. 법이 바뀌어도 그 판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잖아요. 아마 그 기상천외한 또 법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우리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피해가지 못하게 좀 더 징벌적으로 더 세게 좀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약간 물론 시작은 너무 이걸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긴 한데 좀 더 센 거 없나 이런 생각을 약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지금 3%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안에서 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 포함됐네요. 네, 이게 막판까지 시끄러웠던 그 내용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사 충실 의무는 이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요거였잖아요. 네네. 3% 룰은 이사를 선출할 때 어떻게 뽑을 거냐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사를 뽑을 때 최소 한 명은 이 3%룰 요거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배주주 의결권을 그 3%까지만 쓸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그
재벌 총수가 어떤 기업의 지분을 30%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사를 선임할 때 한 명에 대해서는 3%까지만 쓸 수 있게 한다. 아하. 이런 내용이 지금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데 뭐가 그럼? 근데 이제 이 3%를 계산하는 게 어. 뭐 약간 말장난처럼 돼 있어요. 오. 그게 3% 룰을 내가 재벌 총수야. 30% 갖고 있어. 네네네. 그리고 저한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30% 갖고 있잖아요. 요거를 네네. 저 포함해가지고 그 10명한테 다 나눠줘. 친인척한테. 어. 그리고 그런 무슨 그 특수관계 법인. 응. 그런 데다 다 나눠주고 그 계산을 하면 다 더해서 30%니까 거기서 3%만 쓸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나도 3%, 얘도 3%, 쟤도 3% 그러면 3%씩 다 쓸 수 있게 하는 거야. 3%까지는. 아. 그러니까 결국엔 30%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10명한테 나눠주면 되네. 네. 자기 가족들 뭐 이렇게 30% 뭐 다 쓰네. 나눠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도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특수관계에는 다 묶어서 더해서 3%까지만 하게 하자. 어. 요게 이번에 바뀐 겁니다. 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필요한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게 대단히 진일보한 거냐. 그러면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법이 들어와 있던 거를 그냥 정상화시키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런 막 막판에 막 여야가 막 논란이 돼가지고 막 다투고 이랬던 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것도 사실 그럴 만한 건가? 빨간불에 건너지 마랑 비슷한 그런 거 거예요. 같은데. 그 법을 이상하게 들여온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여야가 뭐 합의 안 못해가지고 그 시끄럽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속보 3%를 포함. 그게 그날 계속 떴어요. 안 넣는다, 안 넣는다. 그러니까 그- 조한무 이걸 기자 계속 알려? 한숨 쉬어. 뭐야 이게? 이게 지금 그 한 명한테만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사들 중에. 그 한 명이 누구냐? 그럼 감사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러니까 그 경영진들을 그 감시 감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독립성을 갖춰야 되는데 요 사람을 뽑을 때 마저 지배주주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되니까 감사위원 중에서 한 명 뽑을 때만큼은 지배주주 너네는 특수관계 묶어서 3%까지만 해라고 한 겁니다. 그게 맞지. 최소한 한 명은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한 명이라는 맞죠. 것도 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감사라는 걸 왜 두냐 라고 생각해 보면 쉽잖아요. 회사나 어느 조직이나 감사를 왜 두냐. 이걸 투명하게 좀 감시하기 위해서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감사를 내 아들을 여기다 했어.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뭐가 감사해요 그게? 예를 들어 무슨 친목계가 있어. 친목계 회장이 있는데 감사를 여기 두는데 그 와이프야. 이상하잖아요. 아니야 친목계는 괜찮아. 안 돼. 회사는 안 돼. 회사는 안 돼. 요즘에 친목계는- 친목계도 안 그래요. 친목계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대부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모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감사를 회계사나 이런 사람을 어쨌든 그 조직 내에서 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둬요. 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나마 이걸 검토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회계나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위원을 둘 때, 그러니까 지배적으로 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이라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뻔뻔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감사만큼은 저기 고명하신 저희 우리 회계사 그 업력도 오래됐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관련이 없는 없네. 사람인데 이렇게 맡겼습니다. 믿어주세요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어디 사돈의 팔촌도 아닌 뭐 이렇게 예? 그런 사람을 임명해 오니까 그러지 말고 그거를 결정할 때는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배적으로 그 의결을 행사하지 않도록 좀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 방법이 없을 것 같냐? 자 이건 다 내 주식인데 나눠 가질 거야.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그러면 다시 조항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인데 이거는 경영에 속하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편법을 하니까 다시 또 자
잘 들어. 노란불에는 멈추는 거야. 라고 조항을 다시 넣은 거죠. 아니 근데 사실 뭐 이게 그 대단 막 난리를 친 것 치고는 너무 좀 맞아요. 허무한데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3% 룰을 강화한다고 하면 그거 이제 제도를 정상화하고 아까 한 명만이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2명이나 3명으로 늘리는 게 이제 원래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거고 법안도 이제 다수 발의가 돼 있었는데 네. 요게 이제 뭉개진 거죠. 국힘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추진을 민주당이 뭐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네네네. 것도 뭐 추가적인 보완 입법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해야 되겠는데 이거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빨간불에 건너지 말자 이거를 했다고 막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까리하게 드리는 게 이게 맞긴 맞는데 이거 갖고 박수치고 뭐 막 환호할 건 아니다. 그렇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아쉬운 마음이 여기 남아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독립이사 선임 비율 확대 이것도 뭔가요? 이거는 이제 독립이사 선임 비율 확대니까 네. 독립이사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선임 비율이 있는데 독립이사는 그냥 쉬워요. 사회이사잖아요.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 사내이사, 사회이사가 있는데 사회이사의 명칭을 네. 독립이사로 바꾼다. 이름 좋아. 그러니까 사내이사는 그냥 이른바 이제 경영진이라고 해서 맨날 그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 임원 쭉쭉쭉 해가지고 승진되는 사람들. 네네네. 인거고 이제 사회이사는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들이니까 좀 경영진들하고 같이 이사회를 구성하되 조금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한국에서 사회이사는 사실상 이제 재벌 총수한테 종속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투표해가지고 다 뽑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라 그러면 약간 외부인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약간 뭐 현실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고립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독립성을 강조해서 너를 독립이사로 바꾸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칭을 바꾼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별로 그렇죠.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언어의 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필링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반응이 좋더라고. 당면 개선 같은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새누리당이나 것도 있고. 국힘이나 뭐. 그러니까 그치? 독립이사로 해서 선출 뭐 이 과정에 대해 과정 자체를 독립성을 보장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게 건 있어요. 아니고. 그냥 이게 또 이게 뭐 일단 명칭을 바꾼 거고 아까 이제 선배가 말씀하셨던 거는 뭐 3%로 인해 이런 것들과 엮여가지고 그런 독립성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이거는 명칭을 바꿔서 이걸 왜 넣었어 그러면 발제할 때? 아니 근데 나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되니까. 아니 나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길어지잖아.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 들어봐.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내란의 힘으로 바꿨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야. 내란보다는 이게 더 그건 나쁜 거잖아. 내란? 정체성이 분명해졌다는 측면으로.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명칭이라는 건 뭐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선임 비율 확대는 그 이사회에서 사회이사, 그러니까 독립이사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요겁니다. 원래 이제 그 이제 자산 규모, 그러니까 대기업 뭐 더 큰 대기업 뭐 해가지고 사회이사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2조 원의 초대기업은 사회이사가 이사회의 절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조 원 미만 기업은 지금은 4분의 1만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3분의 1로 강화한다. 그러니까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선배가 얘기했던 이게 무슨 의미야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엮여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모르고 왜 했냐 그러시면 그러니까 섭섭하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네. 그런 급한 사과.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왜 화를 내는지는 알 것 같아요. 대본을 먼저 보내줬으면 좀 읽고 들어오던가 이런 얘기잖아요. 읽었는데 이 부분만 내가 놓쳤네. 아 그렇군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견제 기능을 그래도 강하겠다는 의도가 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전자주총을 의무화한다. 요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아주 지금 아주 웃기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 주주총회는 네. 회사에서 이사회보다 그러니까 더 상위에 있는 기구예요. 최종 의사결정 기구. 이사회보다 더 위에 있는 거고 진짜 중요한 그 경영결정 뭐 이사 선임, 합병, 분할, 뭐 배당, 임원 보수 얼마 줄 거냐 이런 거는 이사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총까지 거쳐야 됩니다. 주주들이 다 이제 그 투표를 해야지 이제 네. 확정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주주총회가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전자주총, 그러니까 전자투표하는 거. 네네.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주총장에 가야 돼요. 내가 그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그러니까 하는 기업도 있는데 의무가 아니니까 안 하는 기업도 많은 거죠.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상장사의 70%는 주총에 참석한 주주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는 엄청 많은데 참석한 주주는 10% 미만. 약간 소액 주주들은 안 참석을 가는 안 거죠. 하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 뭐 현장 가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배주주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 네. 달리 말하면 지배주주는 소액 주주들이 많이 안 오는 게 편해.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보는 눈이 적을수록 좋은 거네. 네. 그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경제부에서 한무 씨도 뭐 같이 했지만은 날짜도 그래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슈퍼 주총대회라 그래가지고 한무 씨랑 어디를 가야 되냐 다 동시에 하는데 이런 거 엄청 고민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일종의 담합인 것.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에서도 못 오게 할 갈 각종 수가- 꼼수들이 많습니다. 아하. 이거 보면은 현대약품 올해 주총을 충남 천안 본사에서 충남 천안을 하려면 가야 돼? 충남 가야 돼. 충남 가야 되고 한미사이언스는 원래 서울에서 계속 했는데 여기가 무슨 뭐 가족끼리 막 경영권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화성에서 하고 삼성전자도 제가 몇 번 갔거든요. 거기도 수원에서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빨간 버스 타고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물론 서울에서 한다고 그럼 맞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서울에서 한다고 다 되는 거냐는 아니지만 또 한국에서 안 할 수도 있나요? 심한 베트남에서 그게 무슨 뭐 본사 뭐 어디 지정이 돼 있어야 국가는 되고 넘어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정관 변경을 하면 불가능한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회사에 소재지에 국적이 있기 있는 때문에. 국적까지 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일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저기 독도 정도겠군요. 제주도 카카오가 제주도에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본사가 한번 가자. 본사가 있으니까. 한번 가야겠네요. 재밌겠다. 네. 거기 전자주총을 거기는 전자주총을 하긴 해요. 카카오 전자주총을.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하되 사람들이 서울에서 어디에서든 할 수 있게. 근데 그걸 안 해놓은 데가 많은 거고 아까 이제 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게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사가 850개, 코스닥 상장사가 2,600개니까 네. 얘네들이 3월에 다 주총을 해요. 왜냐면은 작년 그 회계 결산 때 하는데 뭐 한 1, 2월 가고 그 사업 보고서를 3월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절차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3월 말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런 상황은 있긴 한데 그럴 거면은 전자주총을 해야지. 근데 이걸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뭐 보면은 올해 3월 28일 주총 연대가 235개사. 그러니까 여러 곳에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식을 다 핸드폰으로 사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런데 내가 의결권 행사를 가서 해야 된다는 거는. 그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 말도 안 대한민국 된다. 같은 곳에서 이거는 그러네요. 바꾸자. 의무화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주총회를 와, 나 제도가 미비해서 뭔가 나의 주주권을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 부정적이다. 그래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긴 하다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면 올 거냐? 하면 가서 투표 행사하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자주총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게 주총 참석률이 높아진다거나 왜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 것 그게 같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은 맞아. 의미가 또 다르죠. 그래서 또 더하자면 그런 분들을 동학개미 이런 명칭으로 부르는 것도 부정적이다. 난 그분들 그 자산 투자자들을 동학과 어떤 동일시해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요? 라고 맨날 한무 씨한테 얘기하는데 한무 씨도 저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요? 그거 그냥 투자자지 무슨 동학이야. 근데 한국의 뭐를 지키지도 않잖아. 지금 뭐 다 서학개미라고 해서 또 확 바뀌었어. 너무 오늘 좀 그래. 우리가 좀 희한해요. 그래. 지금 오늘 이게 지금 전 소신적으로 얘기했다 생각했는데 좀 그랬나요? 지금 충분히. 그러면 이제 충분히. 동료를 해줘도 모자랄 판이 선배들이 말이야. 그렇다고 제가 동학개미를 칭송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법 하라면서요. 선배가 하라고 그랬죠. 부장님이 한번 다음 주에는 상법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놓고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뭐야? 매기는 건가?
난감합니다. 그 부분은 좀 그런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도입하지 않을 때는 의도가 뻔하니까 그래서 딱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축구협회가 전자투표를 징하게 도입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도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사전투표라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사전투표라도. 왜냐하면 여기에 이 투표인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도 있고 선수들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니 전지훈련 그 기간에 투표하는 날 전지훈련에 있는데 그럼 한국에 들어오라는 얘기냐 투표하러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전투표 아니면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게 하자. 안 됐죠. 그래서 사선에 성공합니다. 그 축구협회 회장이 그 또 재벌가 아닙니까? 아 그렇죠. 하여튼 똑같은 인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네요. 예, 그분이 이제 회장님이시고 몽규. 그러니까 아, 여기에도 정말. 똑같은 거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잘한다. 이 대한민국 같은 이 IT 강국에서 몽규. 기술이 부족할 리가 절대 없는데 절대 안 해주는 이 의도는 너무나 뻔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 번 안 해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이 부분은 친하신가 봐. 이 부분은 통으로 편집하는 게 낫겠다. 친하신 그런 게 거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상법 개정으로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요? 이게 글쎄 과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미 있는 첫발 정도인 거고 네네.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면 그러니까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선언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아까 그 3%를 그냥 정상화 차원인 거고 독립이사 아까 그 경훈선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변화가 있는 거지 실효성이 있는 거지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전자주총 그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의미가 있을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선언적인 것들, 그러니까 네. 이사 충실 의무랑 독립이사 명칭 사용하는 거, 그거는 이제 자산 규모랑 상관없이 다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자주총은 자산 2조 원 대기업에만 하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그러니까 내년 주총은 또 적용이 안 되는 늦춰졌고 3%를 또 2조 원 이상 회사에만 적용이 되고 1년 또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남은 과제들이 많다 뭐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좀 뭔가 상법 개정안 되고 뭐 해서 이제 막 으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열고 보니까 좀 네.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고 오히려 맞습니다. 과제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과제를 좀 우리 조한문 기자가 딱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짚은 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그 대선 공약에 있는 거 집중 투표제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도 이거 그 3%를 막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이게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 선출 과정이 얼마나 이상한지 네네. 보면 이사를 3명 뽑는데 후보가 5명이다. 그러면은 그 투표하는 사람이 투표 용지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후보자가 1, 2, 3, 4, 5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 1명 찍고 그래가지고 그 투표를 제일 많이 받은 득표수 1, 2, 3이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이 주총은 어떻게 하냐? 후보 1번 찬반, 그리고 후보 2번 찬반, 후보 3번 찬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51% 갖고 있으면 제가 원하는 사람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의원 선거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독재죠, 독재.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3명이면 한 사람당 3표를 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집중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소액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뭐 1명, 뭐 많으면 2명 정도는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이렇게 뽑는 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뽑는 찬반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게 투표인가 싶은데요. 찬반 투표.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건 회사가 원하면 그래도 집중 투표제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는 데가 이제 거의 없고 보니까 뭐 세 군데인가? 그러니까 그 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의무화하자. 이게 이제 대통령 그 대선 후보 공약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협치
협치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협치 과정에서 이게 빠졌고. 아니, 국힘이랑 협치를 해야 되나? 걔들이랑 협치를 해야 되나 싶은데 아무튼 뭐 이게 시작이니까 요런 어차피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도 나와 있던 내용이니까 이런 게 이제 점차 좀 포함되어 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방향성으로는 생각이 들고 또 자사주 의무 소각은 뭔가요? 자사주는 음. 제가 태광산업이면 태광산업 주식을 태광산업이 들고 있으면 그게 자사주입니다.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의결권 행사를 못 해요, 지금. 내가 내 주식 갖고 있는 거는 이사 선임이나 뭐 할 때 의결권 행사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태광산업이 갖고 있다가 딴 주주한테 주면 그 자사주를 받은 주식은 주주는 그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요. 오. 미국에서는 회사가 자사주를 샀다. 그럼 바로 소각,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가 시장에 있던 주식을 사서 네. 태우면 유통되는 주식수가 주니까 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게 주주 환원 정책, 주주님들에게 우리가 돈을 더 불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그게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이 세트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상식처럼 돼 있는 거고. 근데 한국은 자사주를 사서 안 팔아. 아예 소각을 안 해. 소각을 안 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식을 팔면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해주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태광산업이 최근에 이 짓을 했거든요. 하려다가 이제 막 그 주주들 그 반발도 세고 막 금융권에서 막 압박 들어와가지고 못하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 그 2011년에 뭐 횡령 배임 이런 거 들어갔다가 감옥 갔다가 무슨 황제 보석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사주는 회사 돈으로 회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딴 사람한테 넘겨. 그리고 그 표는 이호진한테 유리하게 이른바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호진이 지분이 더 필요해 내가. 만약에 뭐 경영권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내 돈으로 사야 되는데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요걸 딴 사람한테 넘겨주면 그거를 이호진한테 유리하게끔 쓸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니까 요거를 아예 사면 태워라. 자사주를 샀으면 소각을 해라. 이것도 미국 법에는 뭐 어디 명확하진 않아도 당연한 거니까 없어도 되는 건데 한국은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고 써줘야 얘네가 그걸 지키니까 이걸 넣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겨줄 때 그 웃돈도 좀 얹어주나요? 돈을 얹어주나? 뒷돈. 거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떻게 이제 넘겨줄 블록 딜이라서 뒤에서. 가격은 떨어지죠. 뒷돈 형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이 주식이 이제 뭐 시장에서 있는 가격으로만 다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 딜이라고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디스카운트 들어가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디스카운트 들어가서 넘기고 디스카운트 형식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한 주에 10,000원이다라고만 해도 10,000 주면 그게 얼마야. 만약에 이게 100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블록딜이 벌어질 때는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게 상식인데 그것도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넘기면서 우호 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는 이제 중요한 의결권을 이쪽에 몰아주면서 싸게 이걸 보유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그래서 거죠. 보유하고 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래 이 회사가 내 건데 여기에 지분 10%를 빨아들였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쫙 사들여가지고 10%를 모았어요. 20%를 해리미한테 시장 가격의 80%로 넘겨요. 그러면 여기는 10%를 싸게 샀고 여기서는 우호 지분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었던 건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건 핵심이 개인이 이걸 사들인 게 아니라 회사 자금으로 그렇죠. 이걸 사가지고 총수가 필요하면 총수 돈으로 사라.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게 아까 태광산업은 접었잖아요. 근데 롯데지주는 자사주 롯데물산한테 넘긴 거 그냥 했습니다. 그 1,450억 규모. 그러니까 요거는 신동빈이 네. 자기 돈으로 사야지. 이걸 왜 롯데지주 돈을 들여가지고 우호지분을 확보하냐. 요런 내용입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저희 이거 약간 태광산업이 보면 또 시비 걸 수 있어서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네. 싸게 판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채권처럼 팔았어요. 그래서 네. 특정 가격 이상 되면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교환사채. 근데 그 교환사채로 넘겼어요? 가격은 그 발행 당시
기준 가격의 15%인가? 16% 이상 되면 채권을 산 사람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 시기에 10% 이상 되는,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샀던 시기에 10% 이상 돼서 사는 할인에 거다 가깝죠.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뭐 혜택을 해석하긴 좀 주는 여지가 있어요. 싸게 팔았다 그러면 태광에서는 또 불끈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그건 관련해서? 아니고 형태에 따라서 좀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블록딜로 가는 방식도 있고 지금 한무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호 지분 교환 방식도 있고 거기에 가격 산정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혜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의 그 핵심은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고 그걸 이제 자기 우호 지분 확보에 쓴다. 네네. 그건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태각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뭐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이런 많이 있고. 쓰는 방식이라서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좀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게 좀 자연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재벌 일반이 이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죠. 네, 참 국민의 힘스럽네요. 이걸 반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민주당이 어찌 됐건 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법 개정을 뭐 들어가겠죠. 의지를 밝히고 있고 네. 그 집중 투표자랑 감사위원 분리 선출하는 거니까 그 3%를 그걸 늘리는 거 2명, 3명으로 늘리자. 이거는 네. 공청회 거쳐가지고 이제 개정안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청회를 거쳐야죠. 예, 거쳐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네. 그 민주당의 그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여기가 이제 정부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비공개 간담회 연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뭐 자사주 그 소각 문제 이런 것들 이제 논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요거에 대한 의지는 꽤 확고하게 밝혀왔고 그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네. 의지들. 그리고 이제 뭐 입법 과제들도 명확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약간 아쉬워도 그래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조한무 기자는 왜 찜찜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네, 요거 이거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 상법 개정이 네. 그 부동산 규제랑 맞물려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선되고 나서 하던 거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 요런 의지가 이제 그치. 확고해 보이는데 그 기저에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많다. 개인 투자자가 막 1,500만 명, 1,400만 명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증시 회복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자. 요런 건데 뭐 저는 주식도 없고 그 주식이 올라. 물가가 올라. 네. 그러면 나는 월급이 안 오르는데 이 물가가 오르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 정치권의 관심이 주가 부양에 집중되는 게 조금 불안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주주가 들어갔잖아요. 이사충실은 회사가 있었는데 주주가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 있는 노동자며 뭐 하청업체 그 공장 들어가 있는 지역 사회며 환경 문제는 뭐 돈만 다 벌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식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약간 소외된다 이런 거죠. 그런 이제 생각들이 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회사가 그럼 뭐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주주가 주식을 사서 자금을 회사에 넣고 그 돈으로 이제 회사를 굴리는 거니까 그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거고. 그거 말하면 이사는 주주의 돈을 대신 맡아서 운영하는 대리인이다. 그런 개념이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왔는데 네. 한국은 그게 좀 이상하게 변형이 되었던 거죠. 뭐 재벌 총수만 이제 위에서 일하는 것처럼 돼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잡는 흐름은 뭐 맞기는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이해관계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추세를 보면은.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주주는 주식의 주인이다. 영어로도 쉐어홀더, 지분 소유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주주만이 아니야.
이 회사라는 거는 노동자, 뭐 하청업체, 지역사회가 다 같이 구성하는 생산 공동체야. 다 같이 중요한 이해관계자야. 라는 인식들이 조금, 서양에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 뭐 대표적으로 그거, 한국의 뭐 정경련, 뭐 경총 같은 미국의 주요 CEO가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네. 얘네가 이제 2019년에 모여서 기업의 목적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주주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봉사한다라고 바꿨어요. 이게 원래는 주주를 위해 존재한 자였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이해관계자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회사가 주주 이익만을 막 쫓아가면 그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피해랄까 그런 소외되는 측면들이 격화되고 그게 사회 문제로까지 퍼치니까 요거를 좀 반성하는 차원에서 바꾸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좋은 얘기긴 한데 우리가 지금 뭐 이사에서 주주 요구 넣는 것만도 이만큼 힘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다른 것까지 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지금 먼 얘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쵸. 여기 저도 근데 요 얘기를 뭐 자주 하진 않았어요. 기사도 많이 쓰진 않았는데 네. 이번 기회에 아, 얹혀서 해보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보니까 미국 35개 주가 회사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법 비슷한 건데 이해관계자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사가 경영 판단을 할 때 주주 이익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영국도 2006년에 회사법 바꾸면서 네네. 이런 그 이사의 의무 규정 바꿀 때 이해관계자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거 넣어놨고 독일, 프랑스 이런 데도 이 규정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 이 상법 개정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어떻게 할 거냐 얘기가 이제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 작년 뭐 11월 이때도 이제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때 나온 논문 보니까 이게 서울대 법전원 교수들이 쓴 건데 상법 개정할 때 그러면은 이제 주주만 넣지 말고 그 환경, 사회 요소 등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자. 요러고 조항을 넣자 이런 제안들도 네네. 꼭 이 논문만이 아니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천민 자본주의, 이런 노동 경시, 환경 파괴, 뭐 하청업체 갑질 요런 거는 상법에도 조금 이제 가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 해결책을. 그러니까 물론 개별법 뭐 공정거래법이라든가 뭐 노조법이라든가 요런 개별법에서도 그걸 해야 되겠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그 이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목소리들이 꽤 이제 그 구체적으로 네. 제시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유행하는 건 ESG 경영이잖아요. 그 회사들이 뭐 저희 뭐 ESG 경영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뭐 사회이사로 뭐 환경 관련 그 전문 교수 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 그 환경 교수 왔을 때 이사회가 결정할 때 환경도 고려해야 돼요라고 주장을 하기가 좀 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뭐 이런 이해관계자 이론을 약간 상법에 적용을 한다든지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해서 뭐 사회이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까 싶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원칙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네네. 그리고 뭐 이제 더 나아가면은 그 노조 추천 이사제 이런 거 이제 노조가 추천해간 이사들이 이제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이런 거는 이제 독일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한국은 공공기관에 있어서 뭐 약간 제한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 뭐 KB금융그룹 이런 쪽에서는 그냥 주주 추천해가지고 그 노조가 추천한 인사들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법제화하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 상황이 재밌는 게 그 상법 개정, 그러니까 주주 충실 의무 이런 것들이 약간 진보적인 의제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김상조 뭐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약간 이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가 이제 계속 안 됐는데 이게 약간 그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열심히 하면서 약간 확 불이 붙은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자본시장 쪽에 계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 이제 주주의 그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통화해보면 이해관계자 이론 이런 거 넣으면 어때요? 그러면 아니 지금 그 주주 그거 보호도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니지 이게 좀 멀지 않았냐 네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네. 정말 진보적인 분인데도 그 어떤 이해관계자의 그 이익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어떤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런 그 주주의 그러니까 그 이사충실 의무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의견이 좀 다양하긴 한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뭐 이게 꼭 뭐 아주 이상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왕에 이제 상법 개정 얘기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얹혀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볼 때 사람들이 이제 빠지는 많은 오류라기보다는 편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는 제도다라고 보는 게 이건 좋은 제도, 나쁜 제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어느 것이 맞는 제도냐. 그러니까 마치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은 정답을 찾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뭐 완전히 틀렸다 이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제도라는 건 사회 역관계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안이 나오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강조하는 법이 나온 이유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래요. 맞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정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10만 원을 하건 100만 원을 하건 1000만 원을 하건 그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0만 정도, 그러니까 성인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이들이 묘하게 투표를 할 때 이것을 생각을 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들 저는 이제 노조나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나 소수자의 권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면 사회적 여론을 여기서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물론 제도를 바꿔야 제도를 바꿈으로써 그 힘이 커지는 영향도 있는데 역으로 그 힘이 커져야 제도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힘을 키우기 위한 다른 제도들, 그러니까 노동의 제도들 이런 것들이 빨리 손봐줄 필요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법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힘이 돼야 노조 추천 이사제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노조의 힘이 세져야 노조 추천 이사제가 도입. 그러니까 독일이 왜 그게 세냐? 독일은 그게 계속 권장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정당을 만드는 기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게 되려면 상법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될 거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려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은 외국에서는 이래요. 근데 그거의 근저에는 뭐냐면 힘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노동조합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ESG에서 이제 E가 강조되잖아요. 한국에서 ESG 하면 SG는 그냥 빠져요. 소셜이나 거버넌스는 그냥 빠집니다. 환경만. E만 왜냐하면 한국에서 E가 굉장히 어느 순간 팍 터졌고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면서 받아들여진 게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 S가 굉장히 강조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회사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사회의 사회적 책임, 자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여론이 많이 커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만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소수자나 혹은 약자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제도들 그런 제도들이 잘 정비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돕는 여러 가지 여론이 올라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힘의 결과로 이런 게 고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직은 먼 얘기인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거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노조법 2, 3조이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바로미터가 되긴 할 텐데 그 최저임금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해 갈지 이런 것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그냥 그 사용자 노동자가 이제 그냥 대결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이것에 대한 뭐 제도적 변화나 이런 게 이제 있게 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주장들이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는 뭐 그런 그릇들이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뭐 결과적으로 이런 데까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만족하셨습니까? 오늘 방송 망했어요. 45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지금 넘어갔어요. 아니에요. 재밌었으니까 됐어요. 그렇게 뭐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개편한 첫 타자로 우리 조한무 기자가 해서 선배들한테 공격도 받고 맞습니다. 네 했는데 모쪼록 마치 긍정적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며 자본주의 찬양가로 보이지만 여기에서 아마 가장 왼쪽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한 그 주주자본주의 대치되는 게 뭐 이해관계 자본주의 이게 맞아. 한문 씨가 되게 자주 얘기하던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집 있네. 네. 아무튼 오늘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나아갈 방향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제 개편안과 전체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